정신 분석적인 이해의 단계, 내 성격에는 어떤 무의식의 힘이 작용하고 있을까? 신경성적인 경향을 그에 따르는 영향을 이해하면 분석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대략적인 구상이 선다. 그러나 먼저 분석 작업이 어떤 순서로 진행되어야 하는지부터 아는 것이 바람직하다. 닥친 대로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여기저기서 단편적인 정보를 얻어다가 마침내 퍼즐 조각들을 모아서 알아볼 수 있는 그림을 만들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프로이트 대답은 매우 쉬워 보인다. 프로이트는 분석 과정에서 대상자는 일반적으로 세상에 보이는 것과 똑같은 모습을 가장 먼저 보여줄 것이다. 그 후에는 억압되어 있던 의지 중에서 억눌린 정도가 덜한 것부터 더한 것까지 선천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에 분석 전차에서 전체를 대강 살펴본다면 프로이트의 대답이 옳다. 발견된 결과들이 하나의 수직선을 중심으로 배열되고 우리가 그 선을 따라 깊이 곳에서 파고들어야 할 때 일반적인 원칙들은 행동 지침으로도 충분히 영향하는 역할을 가지다. 이것을 사실로 가정해보자. 보통 어떤 모습이 나타나든 계속 분석하기만 하면 억압된 영역으로 차차 파고들 수 있으려고 기대한다. 그럼 우리는 쉽게 혼란 상태에 빠질 것이다. 실제로 이런 일이 드물지 않게 일어난다. 앞장에서 전개한 신경적인 이론은 더 구체적인 단서를 제공한다. 이 이론에서는 신경증적인 성격에는 신경증적인 경향이 초래한 몇 가지 핵심이 있으며 각 핵심을 중심으로 신경증적인 구조가 구축된다고 주장한다. 간단히 말해서 치료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신경증적인 경향을 찾아내서 매번 깊은 곳까지 내려가야 한다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각 신경증적인 경향은 다양한 속도로 억압된다는 의미다. 덜 억압된 경향들에 먼저 접근할 수 있고 더 깊이 속에 억압된 경향들은 나중에 나타날 것이다. 신경증적인 경향들은 순서에서도 원칙이 적용된다. 어떤 환자는 절대적인 독립과 우울성에 대한 욕구의 암시로부터 보여주기 시작해서 한참 후에야 선응이나 애정에 대한 욕구를 나타내는 징후를 발견하고 해결할 수가 있다. 다른 환자는 사랑받고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할 것이고, 만약 다른 사람들이 통제하는 성향이 있더라도 처음부터 경향에 접근할 수는 없다. 처음부터 극도로 발달된 권력 욕구를 내보이는 환자도 있을 것이다. 앞장에서 환자 클레어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간략히 살펴봤는데 이번 장에서는 그녀의 사실을 통해서 정신분석적인 이해 단계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겠다. 이 같은 목적을 가지고 전달되는 분석 내용은 매우 단순하고 도시가 될 수밖에 없다. 수많은 세부사항과 파생되는 상황뿐 아니라 분석 작업 중에서 마주치는 단관들도 모두 생략해야 한다. 그러나 다양한 단계들이 실제 일어난 일보다 더 명확해 보이기까지 한다. 이를테면 분석 보고에서 첫 번째 단계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된 요인들은 실제로 당시에는 희미하게 드러났지만 분석을 진행하는 동안에 점점 분명해졌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부정 확성이 제시된 원칙들의 유효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은 아니라고 믿는다. 클리어가 여러 가지 이유로 분석 치료를 받으러 온 것은 30세 때였다. 그녀는 무력감을 주는 피로로 꼼짝할 수 없기에 되게 일수였고 업무와 사생활에 지장을 받았다. 또한 놀라우리만큼 자신감이 없다는 점도 불만스러워했다. 그녀는 잡지 편집자로 일하며 직업적인 경력과 현재 위치에 만족했지만 이후가 소설을 쓰고자 하는 이상은 극복할 수 없는 억지로 실현되지 못했다. 그녀는 일상적인 일은 할 수 있었지만 생산적인 일은 하지 못했다. 그리고 생산적인 일에 대한 무능력을 자신의 재능이 부족한 탓으로 설명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그녀는 23살에 결혼했지만 3년 후에 남편이 사망했다. 결혼 이후에 다른 남성과의 교제는 분석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계속되었다. 그녀가 처음 설명한 바에 따르면 남편을 비롯한 다른 남성과 교제할 때 성적으로도 다른 면으로 모두 만족스러워했다고 한다. 클레어에 대한 분석은 4년 반에 걸쳐서 진행되었다. 나는 처음 1년 동안의 그녀를 분석했고 그 뒤로 2년 동안은 분석이 중단되었는데 이 기간에 그녀는 상당한 양의 자기 분석을 수행했다. 그 후로 다시 1년간 비정기적으로 분석이 재개되었다. 클레어의 분석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 그녀가 강박적인 겸손을 가졌다는 사실을 발견한 첫 단계, 동반자에 대한 강박적인 의존을 발견한 다음의 단계,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우월성을 인정하도록 강요하는 강박적인 욕구의 발견 단계다. 이러한 경향 중에서 어느 것도 그녀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보이지 않았다. 첫 번째 시기에 나타난 강박적인 요소를 드러내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그녀는 자신의 가치와 능력을 아주 작게 만드는 경향이 있었다. 자신의 장점에 대한 자신감이 없었을 뿐 아니라 장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끈질기게 부인했다. 그녀는 자신이 똑똑하지 않고 매력적이지 않으며 본인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보여주는 증거는 없애버리려고 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보다 더 우월하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었다. 혹시라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 자동으로 다른 사람들이 옳다고 믿었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을 때는 그것이 극도로 고통스러운 경험이었음에도 남편에게 항의하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다고 회상했다. 클리어는 그 여자가 더 매력적이고 사랑스럽다는 이유를 들어 남편이 다른 여자를 더 좋아하는 것을 정당화하려고 했다. 클리어가 자신을 위해서 돈을 쓴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다른 사람들과 여행할 때는 경비에서 자신의 몫을 부담하고 비싼 곳에서 지내며 즐길 수가 있었다. 하지만 혼자서는 여행이나 옷, 연극, 책 같은 것에 돈을 쓸 수가 없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관리자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지시를 내리지 못했다. 불가피할 때는 미안해하며 지시하곤 했다. 이러한 재료를 통해서 결론을 얻을 수가 있었다. 클리어는 강박적인 겸손을 발달시켰고 그로 인하여 자기 삶을 협소한 경비 안으로 제한해야 하고 늘 두 번째나 세 번째 위치를 차지해야 한다고 느꼈다. 경향이 인지되고 어린 시절에서 비롯된 그 기원에 대해서 논의하자 우리는 신경증적인 경향의 발현과 결과를 체계적으로 탐색하기 시작했다. 이런 경향이 그녀의 삶에서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 그녀는 어떤 식으로도 자기 주장을 할 수 없었다. 토론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쉽게 휘둘렸다. 사람을 판단하는 능력이 뛰어났지 않은 현지발 때를 제외하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야 하는 순간에 누구에게도 혹은 무엇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의견을 내지 못했다. 예를 들어서 동료가 그녀의 지위를 위태롭게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해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한 적도 있었다. 상황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명확하게 보일 때조차 그녀는 그 동료를 여전히 친구로 여겼다. 두 번째에 대해야 한다는 감각은 그녀가 운동 경기를 할 때 분명하게 나타났다. 예컨대 테니스 시합을 할 때 그녀는 보통 지나치게 억제되어 있어 잘 치지 못했지만 이따금 경기가 잘 풀리더라도 자신이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자마자 갑자기 실력이 형편없어지기 시작했다. 그녀에게는 자신의 소망보다도 다른 사람의 소망이 더 중요했다. 다른 사람들이 가장 피하는 시기에 휴가를 가는데도 만족했고 다른 사람들이 업무량이 많다고 불만스러워할 때는 자신이 필요 이상으로 많은 일을 했다. 전반적으로 그녀가 자신의 감정과 소망을 억제한다는 사실이 무엇보다도 중요했다. 그녀는 특히 계획을 확장시키는 것에 대한 억제를 현실적이라고 생각했다. 자신의 힘이 미치지 않는 영역의 것은 바란 적도 없다는 증거였다. 이러한 경향에서 가장 일반적인 결과는 자신이 점차 떨어지고 삶에 대한 불만이 번지는 것이었다. 그녀는 꽤 오랫동안 발견한 이 진실을 부분적으로만 인식하고 있었다. 그녀는 중요한 문제에 관해서 내가 치료를 위해서 그녀를 과대평가하거나 격려한 것이 아닌지 내심 의구심을 가졌다. 그러나 마침내 이 겸손을 허울 뒤에 강렬한 진짜 불안이 도사리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녀의 의식은 더서 극적인 방식으로 일어났다. 당시 그녀는 잡지의 개선 방안을 제안하려던 참이었는데 자신의 의견에 운용하고 지나친 반대에 부딪히지 않을 것이며 결국 모두가 가치를 인정할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개선안을 제안하기 전에 그녀는 어떤 식으로도 그럴듯한 이유를 댈 수 없는 극심한 공포를 겪었다. 논의가 시작된 시점에도 그녀는 여전히 공황 상태에 있었고 갑작스러운 설사로 자리를 떠야 했다. 하지만 토론이 점점 그녀에게 유리하게 흘러가자 공황은 가라앉았다. 개선안은 결국 받아들여졌고 그녀는 상당한 인정을 받았다. 그녀는 의기양양하게 집으로 돌아갔고 다음 분석 시간에 왔을 때도 여전히 기분이 좋은 상태였다. 나는 이 일이 그녀가 세운 대단한 업적이라는 취지로 무심하게 한마디 말해보았지만 그녀는 곤혹스러워하며 수긍하지 않았다. 클리어는 인정을 즐기긴 했지만 큰 위험에서 벗어났다는 감정에 더 크게 지배를 당했다. 2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서야 그녀는 이 경험과 관련한 다른 요소들, 야망이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 승리와 같은 것들을 다룰 수가 있었다. 당시 클리어의 감정은 그녀의 연상에서 표현되었듯이 모두 겸손이라는 문제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주제넘게 새로운 방안을 제출했다고 느꼈다. 내가 뭔데 아는 척했을까? 그러나 그녀는 스스로를 이러한 태도로 이끄는 근간이 무엇인지 점차 깨닫게 되었다. 다른 방식을 제안하는 행동이 그녀에게 자신이 안절부절 못하며 지켜왔던 협소한 범위,
인위적인 경계에서 벗어나는 모험을 뜻하는 것을 이해했다. 그녀는 관찰에서 진실을 깨달은 뒤에야 비로소 자신의 영선이 안전을 위해서 유지되어야 하는 겉모습임을 완전히 확신하게 되었다. 분석 작업의 첫 단계에서 얻은 결과로 그녀는 자신에 대한 믿음과 더불어서 자신의 소망과 의견을 느끼고 주장할 수 있는 용기를 얻기 시작했다. 두 번째 시기는 주로 동반자에 대한 의존성을 다루는 데 전념했다. 의존성. 강박적인 의존성을 암시하는 주요 요인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어떤 관계가 끝나거나 자신에게 중요한 사람과 일시적으로 헤어졌을 때 그녀는 낯선 숲에 들어선 어린 아이처럼 완전히 길을 잃은 느낌. 두 번째는 이러한 관계 속에서 그녀는 주변 전체에 더 깊이 가라앉아 은폐되었고 그녀가 사랑하는 사람만이 중요성을 띄었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위대하고 권위적인 남자에 대한 환상이다. 그녀는 자신이 기꺼이 남자의 노예가 되면은 물질적인 것에서 정신적인 자극을 가지 원하는 것을 넘치도록 내어주고 그녀를 유명한 작가로 만들어줄 남자를 상상했다. 먹여줄 사람. 앞서 나온 강박적인 겸손과 이 경향의 상호관계는 이중성을 띄었다. 한편에서는 강박적인 겸손함은 동반자에 대한 욕구를 설명해주는 이유 중에 하나였다. 그녀는 자신의 소망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또 맡아줄 다른 사람이 있어야 했다. 이 시기의 분석 작업을 통해서 그녀는 기생적인 무력감을 극복하고 스스로 나서서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피로감은 더는 지속되지 않았고 어쩌다가 나타났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 분석 작업에서는 억압된 야망 초기를 다루었다. 그녀는 광적인 야망에 사로잡힌 시기가 있었다. 이 시기는 초등학교 후반부터 다시 2학년까지 지속이 되었고 그 후에 사라지는 듯 했다. 세 번째 경향은 다른 두 경향에 비해서 구조가 더 복잡했다. 앞서 나온 경향들과는 대조적으로 이 경향은 적극적으로 삶을 지배하고 적대적인 힘에 맞서 싸우도록 시도했다. 이 경향과 연관되는 토지는 상당히 이른 나이에 나타났는데 아닌 게 아니라 다른 두 가지 경향이 발전한 시기보다도 더 일렀다. 분석 기간에 그녀는 반대와 저항, 공격적인 요구, 온갖 나쁜 짓에 대한 초기 기억을 떠올렸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그녀는 양지를 차지하기 위한 싸움에서 졌다. 초등학교 시절의 야망에는 강박적이고 파괴적인 요소들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훌륭한 성취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능가하려는 노력이 뒤따랐기에 이후에 발전된 강박적인 경향보다는 현실에 가까웠다. 자, 드러나 보이는 야망을 버렸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기고 싶은 충동이 줄어들진 않았다. 첫 번째 방법은 그녀가 인생에서 얻은 행운을 모두 사람들에 대한 승리로 인식하는 것이었다. 두 번째는 승리에 대한 욕구를 애정관계로 전환하는 것이었다. 세 번째는 남편이나 애인의 환상 속의 위대한 남자처럼 그녀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남자의 성공을 대신 누릴 기회가 마음껏 주어져서 그녀를 대단한 사람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였다. 다음으로 우리는 이 경향이 다른 두 경향과 맺는 상호관계를 다루었다. 이러한 신경증적인 경향들 사이에는 한편으로는 양립할 수 없는 갈등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상호 강화되는 작용이 있었다. 그녀가 신경증적인 구조에 단단히 얽혀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분석 작업은 작용하고 있는 악순환의 거리를 차근차근 끊어서 나가면서 이루어졌다. 그녀의 강박적인 겸손함이 이미 어느 정도 자기 주장으로 대체되는 진전이 이루어졌고 자정으로 승리에 대한 욕구도 감소시키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었다. 마찬가지로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고 많은 굴욕감을 제거함으로써 의존성 문제를 부분적으로 해결하자 승리 욕구가 완화되었다. 마지막 이 시기에 했던 분석 때문에 전반적으로 억눌려 있던 기운은 자유롭게 풀려났다. 그녀는 훨씬 건전한 기반 위에서 잃어버린 야망을 찾았다. 이제 야망은 덜 강박적이고 덜 파괴적이었다. 야망의 주안점은 성공에 관한 관심에서 주제에 관한 관심으로 바뀌었다. 앞에서 언급한 과도한 단순화의 위험을 충분히 고려하면서도 나는 경험을 바탕으로 이 보고서가 분석의 전형적인 과정, 좀 더 조심스럽게 말하자면 분석의 이상적인 과정을 보여준다고 믿는다. 클리어의 분석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 것은 그저 우연일 뿐이다. 둘이나 다섯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각 부분에서 분석이 세 단계를 거쳤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신경증적인 경향을 인식하는 단계, 어떻게 원인이 발현되고
다른 성격과 상호관계, 특히 다른 신경증적인 경향과의 상호관계를 발견하는 단계, 각 단계가 지닌 특별한 가치는 체계에 도움이 된다. 신경증적인 경향을 인식하는 첫 번째 단계는 성격 장애를 일으키는 원동력이 무엇인지 알아차리는 것이며, 때로는 단지 신경증적인 경향을 발견하는 것만으로도 신경증적인 불안을 치료하기에 충분하다. 대개 신경증적인 경향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급격한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다. 신경증적인 경향을 극복하려는 처음의 의지는 열정이 불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믿을 만한 힘이 되지 못한다. 그 사람이 포기하고 싶지 않은 주관적인 가치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정한 강박적인 욕구를 극복할 가능성이 생기면 반대로 그것을 유지하고자 하는 힘이 동원된다. 다시 말해서 신경증적인 경향을 발견하면서 처음으로 해방 효과가 나타난 직후에 환자는 갈등에 직면하게 된다. 그는 변화를 원하기도 하고 원하지 않기도 하는 것이다. 갈등은 보통 무의식적으로 유지된다. 자신의 이성과 자기 이익에 반하는 어떤 것을 고수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떤 이유로든 변하지 않게 되는 열심히 우세하면 발견이 나은 해방 효과는 일시적인 안도감 만족뿐 곧이어 더 깊은 낙담이 뒤따른다. 농부의 비유로 들어가보자. 그가 나무재배에 필요한 치료법을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거나 그렇게 믿는다면 그에게 일어난 기분 변화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다행히도 이러한 부정적인 반응은 그리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 변화하려는 의지와 변화하지 않으려는 의지가 타협하는 경우가 더 많이 나타난다. 그럴 때에 환자는 변화하겠다는 자신의 열심을 고수하지만 가능한 한 작은 변화만 꾀하려 한다. 그는 일년계에서 신경증적인 경향의 교훈을 밝혀내거나 단순히 변화를 위한 각오를 다지는 것으로 마칠 수 있기를 바란다. 혹은 신경증적인 경향을 인식하기만 하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뀌리라는 착각에 빠질 수도 있다. 그러나 두 번째 단계에서는 환자는 신경증적인 경향의 영향을 파악해 나가면서 그것이 자기 삶의 모든 면을 괴롭힐 만큼 불행한 결과를 낳았다는 것을 점점 더 깊이 깨닫는다. 예컨대 절대적인 독립에 대한 신경증적인 욕구를 가진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환자는 신경증적인 경향을 인지하고 기원을 어느 정도 알게 된 후에 왜 안심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택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일상생활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이해하는 데 꽤 많은 시간을 보낼 것이다. 그는 물리적인 환경에서 이러한 욕구를 느꼈을 때 자신이 어떤 태도로 표현하는지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 시야가 가로막히는 것을 끔찍이 싫어한다거나 저런 가운데 앉을 때 불안감이 생기는 방식으로 욕구가 표현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옷차림에도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야 한다. 그들과 신발, 넥타이 또는 무엇이든지 저있는 듯한 압박감을 주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징후가 경향성을 증명해 주기도 한다. 또한 업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인지해야 한다. 정해진 절차를 위해서 의무이게 되어 제한 시간 상사 등 다양한 대상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연애에 미치는 영향 역시 이해해야 한다. 어떤 유대관계도 받아들일 수 없거나 다른 사람에 관한 관심은 무엇이든지 노예의 상태를 의미한다고 느끼는 경우들을 관찰하면서 파악할 수가 있다. 그렇게 강함을 느끼게 만들고 경계심을 갖도록 강요하는 역할을 맡은 여러 요소에 대한 평가는 점차 확고해질 것이다. 환자가 독립에 대한 강한 소망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신경증적인 경향이 포괄하는 위압적인 힘과 부정적인 특성을 모두 인식할 때만 비로소 변화에 대한 진지한 동기가 유발이 된다. 따라서 두 번째 단계에서는 불안을 일으키는 욕망을 정복하려는 의지를 강화하려고 할 것이고 이 태도가 치료에 도움이 된다. 환자는 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완전히 인식하기 시작하고 장애를 극복하려는 다소 불확실했던 의지가 진지하게 대처하려는 확고한 결심으로 변한다. 이 결심은 강력하고 가치 있는 힘을 이루어내며 변화를 일으키는 데 필수적이다. 그러나 아무리 강력한 결심이라도 그것을 관찰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 결심을 이루어내는 능력은 신경증적인 경향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하나둘 뚜렷하게 드러나면서 점차 커진다. 환자가 신경증적인 경향을 파악해 나가는 동안에 단단히 뿌리 내렸던 환상과 두려움, 취약성 및 억제는 차츰차츰 느슨해진다. 결과적으로 덜 불안해지고 덜 고립되고 덜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며 그에 따라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및 자신과의 관계가 개선되고 결국 신경증적인 경향의 욕구가 줄어들면서 대처 능력이 향상된다. 추가로 이러한 분석 단계는 그 더 근본적인 변화를 방해하는 요인들을 발견하기 위한 동기를 부여한다. 지금까지 동원된 힘은
특정한 경향의 동력을 약화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그에 따라 특정한 개선을 가져왔다. 하지만은 신경증적인 경향 자체와 경향이 미치는 영향 대부분은 모순되는 욕구들을 비롯한다는 욕구들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 것이 틀림이 없다. 따라서 특정한 경향을 중심으로 발달한 하부 구조만을 살핀다고 해서 어려움을 완전히 극복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클리어는 신경증적인 경향의 분석을 통해서 강박적인 겸손함을 어느 정도 버리게 되었지만은 경향 중에서 일부는 병적인 의존성과 얽혀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건드릴 수 없었다. 다른 추가적인 문제와 연관되어야 만들 수 있었기 때문이다. 세 번째 단계로는 서로 다른 신경증적인 경향들의 상호관계를 인식하고 이해하여서 가장 깊은 갈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 그럼으로써 갈등을 해결하려는 시도를 이해하고 어떻게 갈등을 해결하려는 시도가 더욱 깊이 얽혀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지 이해한다. 환자는 이 단계에 도달하기 전에서 갈등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에 대해서 깊은 통찰을 얻을 수도 있지만 여전히 그 요소들이 와해될 수 있다고 은밀히 믿고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독재자처럼 행동하려는衝動과 탁월한 지혜를 칭송을 받고 싶은 욕구의 본성을 깊이 깨달은 환자가 있다. 그는 이러한 경향을 변화시키려는 의지는 전혀 없이 단순히 독재하려는 충동을 있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경향들을 조정하려고 시도했다. 그는 독재적인 경향을 인정하면 경향을 유지하는 동시에 자신이 보여준 통찰력을 인정받을 수 있으려고 은근히 기대한 것이다. 그런가 하면 초인적인 평정심을 추구했지만 또한 보복하려는 충동에 휘둘렸던 사람도 있다. 그는 1년 중에서 대부분 기간에는 평정심을 유지하면서도 일정의 휴식기에는 복수심에 한껏 취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런 해결책을 은밀히 고수하는 한 근본적인 변화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세 번째 단계가 진행됨에 따라서 이러한 해결책의 임시 변통인 특성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세 번째 단계 역시 다양한 신경증적인 경향들 사이에서 서로 강화하거나 충돌하는 악순환의 매듭을 푸는 것으로 치료에 도움을 준다. 심리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갈등을 알아보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곧 정말 중요한 것은 신경증적인 취약성이나 경직성 또는 우울성을 추구하는 욕구라는 주장과 같다. 이번 장과 앞장에 제시된 정보의 실용적인 가치에 대한 질문하며 논의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그 정보들은 분석의 궤도를 벗어나지 않고 않는 명확하고 상세한 방향을 보여주는가? 질문에 대해서 답하자면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그러한 기대는 충족시킬 수 없다. 정해진 길을 따라가기에는 개인별로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이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분석을 통해 보는 것은 하나씩 깔끔하게 떨어져 있는 경향이 아니라 서로 뒤얽혀 있는 경향들의 총체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 이유는 다양한 경향들이 만들어내는 결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그 자체를 억눌려 있는 경우가 많아서 신경증적인 경향을 인식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데 있다. 각각의 분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체적인 선서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주장은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을 겁먹게 할 수 있다. 특히 자신이 항상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보장이 필요한 사람들은 더욱 위협으로 느껴진다. 문제들을 본질상 어떤 문제가 다른 문제가 해결된 후에야 접근이 쉬워진다. 예를 들어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도 절대적으로 우월하다는 확신에 찬 환자가 있다고 생각해보자. 그가 다른 사람에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암시를 주는 자료를 떠올린다. 분석가는 그들에 대한 두려움을 다루기에는 너무 이른 시기에만 알고 있다. 환자는 우월한 존재인 자신이 그러한 두려움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분석가 또한 시간이 지나고 돌이켜볼 때 비로소 특정 시점이라는 문제에 접근할 수 없었다는 사실과 그 이유를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 분석가 역시 시행착오를 겪으며 앞으로 나아간다. 자기 분석에는 오히려 조급하게 어떤 요인을 해결하려는 유혹이 적을 수도 있다. 자신이 아직 직면할 수 없는 문제는 직관적으로 회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에 얼마간 어떤 문제와 실험한 후에도 해결책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된다면 아직 그 문제를 다룰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이므로 당분간은 내버려두는 편이 낫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란다. 자, 내가 소개한 정보들은 불필요하게 낙동하는 일이 없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유념해야 한다고 한 대로 신경증적인 경향을 인식한 후에도 그의 지식은 긍정적으로 도움을 줄 것이다. 신경증적인 경향의 다양한 징후와 결과를 찾아내는 것이 치료에 중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 위압적인 힘이 발생한 이유를 밝히기 위해서 정신없이 헤매는 대신에
의도적으로 이러한 징후와 결과에 주의를 집중할 수 있다. 이유는 대부분 나중에야 이해한다. 그러한 지식은 특히 신경증적인 경향을 추구하면서 어떤 대가를 치러왔는지 점점 깨달아가는 방향으로 생각을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갈등과 관련해서는 이질적인 태도를 사이에서 갈팡질팡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데서 심리학적인 지식의 실용적인 가치를 찾을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클리어는 자신을 분석할 때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성향과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는 성향 사이에서 상당한 시간을 허비했다. 그녀는 혼란스러워졌다. 모순된 두 태도 중에서 정말로 자신에게 있는 것은 무엇인지 아니면 적어도 우세한 태도는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을 해결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실은 두 가지 모두 그녀가 가진 성향이었고 모순된 신경증적인 경향들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자신을 탓하고 남을 비난하지 않으려는 태도는 강박적인 겸손에서 발생했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는 태도는 우월감을 느끼려는 욕구에서 비롯되었다. 욕구는 그녀가 자신의 결정을 인정하는 것을 참을 수 없게 만들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신경증의 구조를 간략하게 살펴보며 전체 구조의 그림을 차츰차츰 뚜렷하게 만들기 위해 무의식적인 힘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일반적인 방법에 대해서 논의했다. 아직 그 힘들을 밝혀낼 구체적인 수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